테팔 매직핸즈와 함께라면 손쉽게 정리하고 완성된 요리를 식탁까지 한 번에. 테팔 매직핸즈. 테팔 매직핸즈와 함께라면 손쉽게 정리하고 완성된 요리를 식탁까지 한 번에. 테팔 매직핸즈.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 어부바의 민족답게, 단군의 후예 답게, 우리의 관절은 마르고 닳도록 살아왔다. 한국인의 관절 건강, 이제 콴첼과 상의하세요. 관절엔 콴첼. 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옥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 공모사업에 충북이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홍성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 재직 중인 홍성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AI 교육사업단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단 두 개의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는데 잘 모르세요.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먼저 스마트와 시티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의미하죠. 뭐 타운일 수도 있고, 거대한 거대 도시일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아주 작은 마을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도시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을 스마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모든 것들이 전부 IT가 들어간다, 뭔가 좀 똑똑해진다, 네. AI가 들어간다, 이렇게들 많이들 착각들 하시는데, 네. 반드시 그렇게, IT 시스템들만 접목되는 것을 스마트 도시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도시가 정말 말쑥하다, 멋지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뭔가 그 미래 도시, 그리고 뭔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뭐라고 할까요?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도시가 어찌 보면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러한 기술에 대한 접목에 대해서 이번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것이 다양한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목한 또 다른 도전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도시를 우리는 어찌 보면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이제 윤택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 충북이 선정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어떤 준비 과정들이 있어서 선정이 됐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어떻게 선정이 됐고 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벌써 2020년도인 것 같아요. 2020년도 하반기에 충북연구원이 아이디어들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네. 충북도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기관과 여러 기업 그리고 학계 등에게 물어봤고요. 그러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총 3가지의 솔루션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는 의료 서비스고 또 하나는 교통 쪽에서의 편의성을 좀 증대시켜주는 모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토 서비스라고 해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리고를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이 조금 더 고객들에게 좀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활 편의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 세 가지 서비스들을 2021년도에 네. 저희가 먼저 예비 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비 사업에 선정이 돼서 12개월 동안의 예비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충청북도에 적용을 하더라도 타당 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는 거군요. 네네네. 네. 뭐 사업비는 뭐 총 사업비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비는 뭐 상당히 큰데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네. 그 당시 사업비는 15억 정도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에요. 네.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금액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또 정밀한 정보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이 필요했던 분야가 이제 교통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차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초소형 전기차, 뭐 자율주행 기반 신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연유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내에는 생각보다 교통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교통 문제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도시 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에서는 버스의 공차율이 높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일단 많지 않으니까. 버스를 타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네네. 버스는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네. 반대급부에서 보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도시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통 체계가 계속 변해야 되는데요. 도시가 커지는 속도에 맞춰서 교통 체계가 같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를 잠깐 고민을 해봤었고,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 쪽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송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 그러니까 진천 음성 지역의 충북 혁신도시 지역에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들에는 결국 어떤 솔루션들을 적용해야 교통 분야에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결국은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셔틀이라고 하는 파트를 하나를 찾아내서 그 두 가지를 접목하는 형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요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충북형 공공 배달 앱과 연계한 근거리 배달 플랫폼, 뭐 이거를 이제 개발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청주에서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먹개비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네, 어플 있죠. 네, 먹개비라고 하는 공공 배달 앱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 모델을 개발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나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네. 최종단에서의 그 딜리버리 서비스는 시민과 함께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단에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만 서비스 배달을 해주면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들어서 옮겨주고 네. 거기에 대한 페이백을 받는 형태.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런 서비스가 하나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전기 자전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할 때.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교통 분야에서는 결국은 이런 전기 자전거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의 신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네.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마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걸 최종 목표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스마트 시티가 이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 솔루션이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도시 문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네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지역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뭐 도큐멘트에서만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찾아가기 쉬운 곳이 이장단 협의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네. 또 아파트 단지 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서 뭐 장소도 제공하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진천음성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저희가 예비 사업을 통해서 10대의 초소형 전기차 서비스를 이미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운영했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 등을 계속 이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결국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면 수도 부족한데 초소형 전기차를 또 한 대씩 갖다 배치를 해놓는다면 주차면 수와의 문제도 같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현재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민협의와 함께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사실 이제 주민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을 또 같이 공유를 해야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이런 방법들이 더 개발하고 발전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주민분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협조적이신가요? 대단히 많이 바라고는 계신데 네. 바라는 것 대비 또 욕심도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럼 모든 문제를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6월부터는 오창, 오송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리빙랩을 저희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리빙랩? 네. 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저희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또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리빙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충북도민의 이제 생활을 조금 더 이제 더 풍족하게 그리고 또 이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바로 이 교통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통 솔루션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교통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솔루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초소형 전기차의 공유 서비스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을 서비스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어디서든 모든 사람들이 앱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면 편히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접근성 등을 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겸할 수 있는 형태의 마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교통 솔루션 총 3가지를 저희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인데요. 이 초소형 전기차 저도 이제 도로에서 가끔 보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작은 뭐랄까 옛날에 그 티코보다도 더 작은 티코보다 작죠.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가요? 네. 그러면 이 자동차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가요? 이런 거를?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소카 서비스를 이해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소카 서비스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렌트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렌트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소소형 전기차다 보니까 멀리까지 못 가겠군요. 멀리까지 이동하는 걸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 퀵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동 퀵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거리에 가면 타시는 분들 많고 또 그냥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것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죠. 네, 그 전동 킥보드 기술 자체도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네, 100년이 넘은 기술로 알고 있고요. 이게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그 안에는 뭐 일단 안전 문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현재 이제 그러한 그 킥보드가 조금 더 안정화돼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너무
넘어졌을 때의 부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혼자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혼자만 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젊은 친구들은 두씩 타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게 이제 초소형 전기차를 공유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단거리를 갈 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네. 그리고 단거리를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타거나 두 명이 타고 가거든요. 그리고 장 보러 갈 때도 자기 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네. 뭐 가서 정말 장만 봐갖고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럴 때 짐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데 킥보드는 좀 위험하고 그렇죠. 내 자가용을 이동하자니 또 너무 이제 거추장스럽고. 예, 거추장스럽고 뭐 또 가서 주차하고 내리고 뭐 하고 하는 맞아요, 문제. 맞아요. 예,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또 화석연료를 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되는데, 네.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알려져 있는 킥보드보다는 전동 킥보드보다는 좀 더 안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자가용보다는 조금 더 편리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 전기차라고 하는 것을 공유 서비스로 가져온다면 지금 얘기했던 3마리 토끼를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서비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예약을 하거나 이제 뭐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용하겠다. 또 여기서부터는 뭐 그 차를 또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는 화두기도 하고요. 이걸로 어떻게 셔틀 서비스가 되나요, 현재? 자율주행 제가 이제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네. 사실은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건 좀 웃자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율주행에 가장 크게 방해되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항상 그 예외 상황들을 많이 만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외 처리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네. 그건 학습을 통해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요. 레벨 3 정도로 자율주행을 해서 네. 완전 확보가 된 상태의 차량이 운전수가 착석한 상태로. 운전은 하지 않지만 그 네,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이게 응급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쵸, 네, 네.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동차들도 자율주행 모드를 놓고 운행은 하지만 본인이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같은 이치로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 위치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트랙이라고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순환형 노선을 네. 지금 10월부터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국토부에서 승인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승인이 돼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구역만 자율주행 셔틀들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사업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게 아마 이번에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올해 있습니다. 10월부터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원 노선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총 정류장은 지금 6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율주행 레벨 3로 운행된다는 거, 자율주행 레벨 3 한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거의 모든 것들은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네.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동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응급 상황이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비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줄여서 마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 서비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초소형 전기차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그리고 아까 생활형 앱에서 아마 제공하게 될 자전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공유 자전거 형태로 준비가 될 텐데요. 네. 그러한 서비스들이 하나로 뭉쳐서 시민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내가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 뭐 이런 건가요? 내가 A부터 B까지는 이 자동차, 그 초소형 전기 자동차로 가고 B부터 뭐 C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내가 가는 동선에 맞춰서 계획을 짜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뭐 KTX나 뭐 이쪽에서 열어줘야 되는데요, 코레일이나 네네. 지금 KTX라든지 시외버스, 뭐 고속버스 등 그 기존에 있는 교통수단과도 연계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이번 사업 범위 안에서는 거기까지는 완성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설계단에서는 같이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렇게까지 연계가 된다면 너무나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충북도만의 새로운 서비스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서비스 자체가 이런 챌린지가 사실은 이제 뭐 환경 보호 이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활용을 하면 이제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환경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았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시범 사업 때 사용했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휘발유 대비, 네. 휘발유 대비는 55.6% 그리고 경유 차량 대비는 53.3%의 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뭐 다른 교통수단을 타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휘발유나 경유차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현재를 좀 돌아보면 네. 당연스럽게도 이런 그 초소형 전기차를 쓰는 것이 탄소를 감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휘발유 차량 대비 또 경유 차량 대비 이렇게 이제 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탄소 감축 인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았죠. 네,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던데요. 네, 전국 최초로 저희가 LCA 인증을 받았어요. LCA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전주기를 평가를 합니다. 얘들을 원자재 채취부터 폐기까지 뭐 중간에 사용도 들어가고 뭐 폐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전 과정을 평가를 했을 때 니들이 정말 탄소가 감축이 돼? 라고 하는 것을 인증받아야만 유엔에 가서 우리가 진짜 탄소 감축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1부터 10까지 다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증을 받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조금 돈이 들었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저희가 정말 물어봤고요. 그 전문가들이 LCA를 평가했을 때 사용의 관점에서 전기차를 사용했을 때의 관점에서 당신들은 휘발유 대비 얼마가 줄은 거고 경유차 대비 얼마가 줄었다라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탄소 감축 인증을 받았고요. 그 우수 사례로 저희 4월 26일 날 SDX 재단에서 주최하는 리월드 포럼에서 우수 사례로 저희가 발표가 됐고 수상도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안에 보면 전기차가 약 한 181kg 정도의 CO2를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휘발유 같은 경우는 400kg. 이게 완전히 감축이 되는군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389kg. 그렇군요. 이제 탄소 감축 성과를 또 우리 지자체가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뜻깊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탄소 절감의 또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면 탄소 감축에도 효과가 크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해 21년도에 2년 전이군요. 이 예비 사업 진행할 때 이제 충북 혁신도시에서 초소형 전기차 10대를 시범적으로 또 운영을 해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나서 이제 탄소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또 실험을 해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 시티 교통 솔루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효과적이고 또 굉장히 우수한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과들을 좀 확산하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이런 교통 서비스들이 제가 매년 네. 공부를 하려고 네. 바르셀로나를 갑니다. 11월 달에 그 스마트 시티 엑스포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네.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 가서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을 다 한 번씩 둘러보고 오거든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네네, 엑스포예요? 전 네. 세계 엑스포입니다. 전 세계 네. 엑스포인데 이 엑스포에 저희도 올해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물론 전 세계 최초의 서비스는 아닙니다만 네. 저희가 해놓은 서비스 자체가 충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거기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통합하고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들을 그러니까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고 운영하고 통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가서 결국은 저희 솔루션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이니 또는 일부 부족하지만 당신들이 썼을 때 이러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니 저희와 함께 노력해서 국제적인 얼라이언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확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이제 보고 오시면 사실 뭐 전 세계 정말 뭐 선진 문화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은 좀 부족하지만 이거를 좀 꼭 도입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너무 많나요? 너무 혹시? 많죠. 그쵸? 네. 너무 많죠. 너무 많고요. 네. 근데 무엇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봐야 되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도시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좀 비슷한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 거죠? 문제들이 다 존재를 해요. 주차 공간 부족한 거는 대도시 가면 다 똑같고요. 네. 그리고 내 차가 없을 때 급히 이동할 수단들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거 다 똑같고 그리고 뭐 트램이나 뭐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 등 뭐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곳들도 많지만 네. 결국은 결국은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요소에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프랑스 파리를 가면 네. 거기에 공유 자전거가 있는 거 아세요? 네, 타봤습니다. 네. 거기에 이미 공유 자전거가 오래된 뭐 고택들 사이로 공유 자전거들이 있고요. 맞아요, 전기차 맞아요. 충전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들 많이들 존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 도입하는 도시들만을 목표로 한 스마트 시티들이 많이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기존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해외에서도 가져오고 저희도 개발하고 같이 통합하고 저희 문제에 맞는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해법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네. 무작정 가져온다고 저희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서울만 가도 이제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또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충북에서도 좀 자유롭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머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현실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해 말에 또 이제 충청북도 스마트 시티 챌린지 거버넌스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단체들이 함께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에는 일단 충청북도가 앞서서 거버넌스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청주시, 음성군,
그리고 진천군 같은 지자체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거버넌스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청주대학교라든지 충북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지금 그 이티리아제를 활용한 그 병원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번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안에 있는 네. 그쪽에 그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 내 병원, 소방서 등이 함께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교통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연구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그냥 뭐 말만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뭐 주민의 삶과는 좀 다소 동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생활 서비스보다는 뭐 정부의 뭐 행정 위주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도시 문제라고 하면, 뭐 제가 도시공학자는 아닙니다만, 모든 곳의 도시 문제는 구성원들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은 곳에 살아도 이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과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다른 거잖아요. 네, 또. 다를 수 있죠. 네, 예, 네. 뭐 100% 모든 사람이 같은 네, 문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시티 조성 문제는 결국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인데, 개개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해법만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체로 솔루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해법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정말 시민들에게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저희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 벌써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일부 부분에서 서비스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 수렴한다거나 설계를 좀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도시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러한 해법들이 도시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시민들, 또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소통이 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모두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참여하고 해법 제시하고 그리고 솔루션이 정말 맞는지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의 공공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때 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공지능 전공입니다. 네. 그럼 최신 기술을 막 갖다 붙이면 전 돈이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가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를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도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가, 이 도시의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 어떤 해법으로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부족함 없는 도시, 뭐 완벽한 도시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들이 매년 또 도시들이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또 이제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좀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니면 문제점들 어떤 것들 좀 생각해 보셨나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에도 스마트 시티 사업을 전체적으로 약간 개편을 했어요.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 올해 공모 사업 전체를 좀 개편을 했었고,
그리고 지자체도 이러한 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중앙에 가서 어필하고 조금 더 많은 공적 자금들을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까라는 고민들을 지자체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정말 이게 거대한 비용을,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또는 정말 작은 솔루션으로부터 점점점 확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가?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개로 쪼개어보고 여러 면에서 같이 다각화해서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도 목소리들을 계속적으로 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기들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 다 같이 한번 논의 한번 해봅시다라는 장을 스스로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확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 시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좀 잘 정착이 된다면 지역 내에서도 큰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활에 어떤 변화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제일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일단 킥보드 타다가 넘어지는 친구들을 가끔 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무 안쓰럽고 좀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초소형 전기차가 그런 것들을 대체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한 운행 수단으로서의 쉐어링 서비스가 하나 이루어질 거다라고 네.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워낙에 또 사고가 많았고요, 그동안. 네. 실제로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네.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운전면허증으로 증명을 하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본인에게 피해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또 안전이 담보돼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 또는 아마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장 보러 가셨을 때 킥보드 타고 가시긴 애매했잖아요. 네. 장 보러 가실 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시범이 되게 되면 네. 저희 충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종에서 오송간도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등등 여러 지역에서 지금 자율주행 셔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셔틀이 결국은 운전수의 피로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민의 안전도 좀 더 보장되고 네. 그리고 지금 버스 사고들도 솔직히 적진 않았잖아요. 네. 예,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버스 운전수들의 사고 문제 이런 것들도 대처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보고 그리고 마스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 서비스들을 한눈에 바라보고 내가 그 교통 서비스 안에 같이 묻어서 이동함으로 인해서 자가용의 이용도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표준 모델이라는 거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표준 모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표준 모델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너무 잘 알죠. 예, 한글과 컴퓨터를 IMF 때 그 CEO를 맡아서 외국에서 700억을 투자를 받아오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전하진 씨라고 네. 가끔 얼굴을 뵙는데 그분도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동산학으로 마지막에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네. 스마트 시티의 표준 모델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형 OS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도시형 OS. 네, 도시형 OS 위에 에너지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얹혀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운영 체계가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나의 운영 체제 위에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플랫폼처럼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교통에 관련된 마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스라든지 또는 아까 지금 저희가 탄소 중립 인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걸 에너지 부분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의 양 또는 전기의 양,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량, 소비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평가하고 또 절감하고 해서 결국은 탄소 중립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선구자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저희가 IT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노력 주체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괴산에서도요,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먼저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괴산은 인구가 대단히 많이 줄어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인구수가 5만이 채 안 되나? 5만 왔다 갔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제가 요즘 숫자들이 좀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65세 고령 인구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어르신들 많으시죠. 네,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권은 보장이 돼야 되고, 인구는 소멸이 되고 가고 있고, 버스는 운영이 되고 있고, 버스는 버스대로 공차로 계속 돌면서 사람은 타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이제 괴산군도 교통 체계를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국토부가 참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다. 당신들이 공차율을 좀 줄이고 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인다면 그것도 참 대중교통을 위해서 좀 필요한 이야기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약 40억 정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20억 그리고 국토부에서 20억을 돼서 저희가 40억짜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좀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채택했던 자동차가 단종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예,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지금 제반 시설들은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교통약자, 디지털 약자, 이분들이 거의 같은 레벨이세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는 것도 이제 그분들에게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고 뭘 예약을 할 수도 없으시고, 그죠? 네, 그게 가장 그분들의 허들이신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붉은색 버튼을 이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나요, 버튼을?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다가. 그래서 정차. 그걸 누르면 오는 거예요? 네, 누르면 옵니다. 누르면 오는 서비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양방향은 아니고요, 단방향에서 이 안내원이 중간에 이제 안내원이 있겠죠. 안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 상황을 알아야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붉은색 왕 버튼을 정말 만들어 놨고요. 그 왕 버튼을 누르면 그 상담원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담원이 안내를 해서 이 서비스를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버스 배차가 되고 그 위치로 버스가 도착해서 이분을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려고 제반 시설은 다 준비가 됐고 이제 버스만 준비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이름이 수요응답형 버스군요. 수요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는 버스다 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지금은 일단 제반 시설은 다 준비가 됐고 이제 머지않아 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솔루션이 이루어졌을 때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공차율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차율을 줄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그
공차를 조금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 그리고 저희가 정류소들을 전부 다 찾아다녀 보면서 정류소 개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아, 네, 네네. 네, 정류소 개수를 오히려 조금 늘리고 대신에 이제 주기적으로 쓰진 않지만 콜할 수 있는 위치를 조금 더 늘렸어요. 거기가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조금 더 늘렸고 그 위치들에서 호출을 하면 이분들이 편리하게 와서 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중심가로 나오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차율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버스 회사는 경영 개선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이 서비스들을 지금 인구 소멸 도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각 인구 소멸 도시들의 우리 이 솔루션을 한번 전파해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뭐 생활을 위해서 뭐 장을 보러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 편찮으셔서 병원 가기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서비스가 좀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훨씬 더 그분들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또 AI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AI를 전공한 입장에서 IT가 접목된 스마트 시티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되게 오래전부터 UCT라고 하는 이야기로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UCT요, 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숨 쉬듯이 네트워크가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유비쿼터스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유비쿼터스가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그리고 예전에 그 UCT는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남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그렇고 통신의 입장에서 그렇고 IT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도시공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표준 도시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요. 네, 표준 도시 모델. 예, 도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형태의 표준 도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표준 도시 모델이 점점 더 확장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는 먹거리도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기 위한 산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 공급 또 수자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인프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지금 상태가 정말 정상적인 상태인가 문제 상태인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의 그러한 도시로 계속 진화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선도적인 모델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어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가고 있는 네옴시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뭐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하고 또 발전을 하면 정말 언젠가는 또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스마트 시티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부 말씀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주체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하나하나의 솔루션으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단계별로 조금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특정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정 분들은 아주 큰 이익이 아니지만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저희 충북에서 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자체가, 챌린지란 말은 결국은 도전인데요. 이 도전 과제를 잘 만들어서
잘 결실을 맺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확산하고 그 모범 사례,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또 힘써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플비드 CJB 오늘은 청주대학교 홍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도내에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